마우스 7화. 본 영상은 마우스 7회의 내용을 핵심 요약 정리한 영상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성지은. 지은의 머리 위에서 아이를 안고 지은에게 고생했다고 하는 한서준. 우리 아이 안아보라며 서준이 건네는 아이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성지은. 지은은 꿈에서 깨어난다. 지은은 병원에 누워있다. 사장님 댁에 영수증 갖다 놓으러 갔다가 봤다며 큰일 날 뻔했다는 직원. 신고하려다가 아드님 맞죠? 라는 직원. 지은은 직원에게 오해한 거라면서 내가 자해하려고 하던 거 말리려다 그런 거라며 자기가 오해한 거라며 요한을 감싼다. 그러니까 절대 신고하면 안 된다며 직원을 설득한다. 지은은 핸드폰을 찾으며 요한에게 전화를 건다. 그 시간 성요한은 옥상에서 정바른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계속 울리는 지은의 전화. 이때 옥상으로 온 고모치 형사 오봉이. 고모치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른다. 무치는 요한에게 한국이 어디 있냐며 묻는다. 요한은 무슨 말을 하려다 이내 정신을 잃는다. 뉴스. 오늘 밤 9시경 무진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두 사람이 중상을 입고 이송됐습니다. 속보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무진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인 20대 남자는 구동파출소 정바름 순경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다급하게 들어오는 최홍주. 뉴스. 용의자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정바름 순경은 노파 살인사건의 주요 목격자로 용의자가 정순경 집에 침입해 입막음을 하려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성유한과 정바름이 수술실로 가는 모습을 보는 최홍주. 의사는 고모치에게 정바름의 상태가 예후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을 한다. 성유한은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며 어려울 것 같다고. 수술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오는 고모치 형사. 성지은이 성유한, 우리 아이는 어떻냐며 간호사들에게 다급하게 묻는 성지은을 발견하는 고모치. 지은은 고모치를 발견한다. 네가 쌌어? 우리 불쌍한 요한이, 불쌍한 그 아이 네가 쌌냐고. 불쌍해? 당신 아들이? 그럼 정순경은 당신 아들이 내리친 망치로 정순경 대가리 다 부서지고 내가 망가졌는데 당신 아들이 불쌍해? 그런 모습을 본 최홍주. 지은은 주저앉으며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한다. 한편 감옥에서 핸드폰으로 기사를 검색해보고 있는 한서준. 성유한의 집과 주변을 수색해도 나오지 않은 한국의 행방. 고모치는 아무래도 그때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고 추리해본다. 한국의 흔적을 드디어 발견하는 형사들. CCTV를 통해서 한국인을 태운 차로 추정되는 차를 추적한다. 20년 전 폐쇄된 요양병원으로 가는 형사들. 다른 형사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고모치는 그 주변을 수색한다. 이때 폐 드럼통에서 오태훈 흔적을 발견하고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천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고모치. 병원 안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경찰들은 그 주변 산을 수색한다. 병원에 있는 최홍주. 홍주는 성유한과 정바름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이때 로비에서 경과보고를 한다는 소식에 기자들은 로비로 향하고 홍주도 뛰어간다. 정바름은 뇌압 상승으로 인하여 전두엽과 측두엽에 손상이 많이 된 상태이며 뇌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뇌 탈출이 우려되어서 긴급 수술을 들어갔지만 뇌출혈이 심해서 일부 손상된 뇌는 남겨두고 수술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며 걱정하는 국민들. 홍주는 아까 고모치가 성지은에게 하는 말을 떠올려 본다. 살인마의 자식이라는 것만으로 고통받는 네가 안쓰러웠어. 널 볼 때마다 날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널 네가 한 짓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게 내가 널 이해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를 향한 강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40%나 떨어졌으며 여당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어디론가 향하는 최홍주.
기찻길을 지나 도착한 곳, 홍주는 그곳에서 예전 기억들을 떠올린다. 이내 마음을 가다듬는 홍주, 그곳을 천천히 살펴보는 홍주, 먼지가 수북히 쌓인 테이프가 잔뜩 꽂혀있는 책상에서 홍주는 테이프 하나를 꺼낸다. 뉴스를 보고 있는 실장님, 앞으로 발신인이 없는 킥이 도착한다. 홍주가 꺼낸 그 테이프인 듯 하다. 중단되었던 발음의 수술은 다시 시작되고 한국의 엄마는 우리의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며 성유한의 병실로 찾아온다. 경찰들은 한국의 엄마를 병실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그 틈을 타서 요한의 병실로 들어온 오봉이. 오봉이는 요한을 향해 오빠는 죽어가는데 네 새끼가 살아? 하며 요한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버리고 베개로 요한의 입을 틀어막으며 죽어 이 새끼야 하며 짓누른다. 그 시각 발음의 수술은 진행되고 발음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정발음은 두개골 복합 골절로 인한 1차적인 뇌 손상뿐만 아니라 두개강 내압 상승으로 인해 2차 손상까지 된 심각한 상태였으며 경과를 지켜보며 두세 차례 수술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성유한의 사망 소식. 성유한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폐활성 쇼크사라고 한다. 요한의 앞에서 울고 있는 성지은. 수술 도중 오염된 부위를 최대한 제거했지만 남아있던 복강내 감염으로 인한 즉사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고무치 형사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뒤지던가 하며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린다. 발음의 의식은 열흘이 지나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발음이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집회가 열리는 와중에 정순경에 대한 선의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오봉이가 발음이 빨리 일어나도록 바라며 발음의 병실에 어벙이를 데려다 놓는다. 오봉이는 발음이에게 얼른 일어나라며 말한다. 고모치 형사는 발음의 병실에 왔다가 상태가 안 좋은 오봉이를 발견하고 오봉이에게 본인 몸 좀 챙기라고 한다. 오봉은 본인 때문에 발음이가 그렇게 되었다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무치는 그런 오봉이를 잘 다독인다. 그리고 그런 오봉이를 살뜰히 챙기는 고무치. 오봉은 무치에게 고맙다고 한다. 발음이 무치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라며 고맙다고 한다. 성지에는 하장한 요한을 바닷가에 뿌리며 내 죄를 어찌할까 대죄를 한다. 어벙이 지저귀는 소리에 발음이 깨어나고 오봉이는 수액을 맞고 일어나자마자 발음의 병실로 달려온다. 그러나 어벙이가 없어졌음을 알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아래를 보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몰려있다. 이때 발음이 깨어난다. 여기가 어디냐며 일어나는 발음. 발음은 오봉이를 알아보지 못한다. 의사는 발음을 진찰하고 인지는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발음. 본인의 이름이며 나이도 기억나지 않는 발음. 수술로 인한 쇼크로 일시적인 기억상실인 것 같다는 의사. 오봉이는 발음의 낯선 눈빛에 오빠는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발음은 피곤하다며 이내 눕는다. 발음의 태어날. 시민들은 발음의 태연을 축하하며 병원 앞에서 태어나는 발음을 축하해준다. 집에 온 발음. 발음은 집안 물건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저는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라고 물어본다. 넌 어렸을 때부터 사고 한 번 안 치고 자란 바른 생활아이였다고. 넌 지금도 바르고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에 웃으며 다행이네요 라고 하는 정발음. 엄마 아기 사진. 발음의 엄마는 발음이 어릴 때 빗길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러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발음. 발음이 큰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한다. 이모는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고 이런 끔찍한 기억이 있는 집에 발음을 둘 수 없다며 얼른 이사 가자고 하며 발음은 이사를 갈 예정이다. 고무치 형사와 신상 형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복고남 팀장은 신상에게 조카가 있어서 그랬다며 핑계를 만들어준다. 이에 신상은 본인은 외동이라 조카가 없다라고 한다. 복고남 팀장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그래야 징계를 안 받는다며.
신상 형사는 선배가 시킨 대로 제가 한국이만한 조카가 있어서 조카 생각이 나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하고, 고무치는 선배 형사가 무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둔기로 내리치는 용의자에게서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준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고무치. 박두서 팀장은 고무치가 오발로 쐈을 것이라고 하자 고무치는 아니라며 죽이려고 작정하고 쐈다며, 그러니 살인죄로 적용해달라고 한다. 징계위원회 결과는 긴급한 상황에 작전 수행 중 일어난 것이므로 혐의 없음이라고 나왔다. 이에 고무치는 일부러 쏜 거라며 왜 혐의 없음이냐고 따진다. 고무치는 정직 1년, 감봉 6개월, 신상은 감봉 2개월이 결론이 난다. 고무치가 난리를 치며 그 와중에 청장은 신상 형사에게 코를 막고 피를 본다. 성유한 자택 지하실에서 두 번째 피해자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그 시간에 성유한 휴대폰이 사건 현장의 기지국 근처로 특정되었으며, 목격자인 정바름 순경과 A를 찾아가 살해하려는 정황 증거까지 더해져 성유한을 총 7명을 살해한 무진 연쇄 살인사건 진범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용주는 수술 중이다. 미안하다 아가. 바름은 상처가 난 자신의 머리를 보고 있다. 바름은 이사를 간다. 구동구는 바름의 책 하나를 챙기며 감옥이 겹친다며 치국이와 약속하였다며 교정공무원 공부를 해서 교정공무원이 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바름은 치국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치국이 하며 치국이 이름을 불러본다. 구동구는 정바름이에게 치국이랑 너랑 나랑 삼총사였다고 말해준다. 뒷마당에 뭐 챙길 거 없나 살펴보라는 구동구의 말에 바름은 뒷마당으로 가고, 이내 뒷마당을 보며 떠오르는 기억에 바름은 머리를 부여잡는다. 그 장면은 바로 바름이 성유한을 발견한 그 장면이다. 강덕수의 출소날 고무치는 강덕수가 출소하는 교도소로 찾아온다. 분노하며 사형하라는 시민들, 왠지 오봉이가 여기에 나왔을까 오봉이를 찾아보는 고무치, 오봉이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는 고무치, 무치는 강덕수에게 내가 너 집어넣은 형사라며 한 번만 그딴 짓거리 하면 내 손에 뒤진다고 하자 강덕수는 평생 속죄하며 조용히 지내겠다고 한다. 고무치는 그런 강덕수에게 내가 누구 하나 잡아 죽이려고 눈에 레이더 달았다고 내 말 명심하라며 경고한다.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강덕수. 시민들은 강덕수에게 분노한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 오봉이. 1년 후 대선이 시작되었다. 최용주는 밤길 길을 걷다가 어느 차를 보고, 고무치는 아침잠을 선거 홍보에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꼭두 새벽부터 지랄들이라고 암만 떠들어봐라. 난 사형제도 부활시키는 후보 뽑아줄 거라고 한다. 이때 걸려오는 전화. 팀장이다. 1년 동안 푹 쉬었냐면서 고무치에게 새로운 곳으로 발령이 났다고 알려준다. 신상형사도 청장 턱조거리 하나 날렸다고 1년 동안 평안파출소로 발령이 났었다. 신상형사는 이제 곧 근무복도 안 입고 평안파출소에서 떠난다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평안파출소로 들어오는 정바름. 밖은 복지가 않은 정바름의 모습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바름은 평안파출소 후임으로 들어간다. 바름에게 인수인계를 하려는 신상 형사에게 선배 형사가 아직 정상이 아니라며 대선 앞두고 여당 지지율을 위해서 급히 복직시킨 거라고 설명한다. 일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안 된다며 바름이 뭘 하든 냅두라고 한다. 신상은 아주 상전나셨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신상은 바름과 함께 순찰을 나가고, 신상은 바름의 기억이 어느 정도 돌아왔는지 물어본다. 바름은 기억은 거의 다 돌아왔다며, 신상은 고 형사님도 기억하냐며 물으나 바름은 고무치 형사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그 말에 신상은 얘 아직 정상은 아니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바름은 아파트 근처 이모집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름은 본인의 복직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며 잘해야 하는데 민폐라도 끼칠까봐 걱정된다고 하고, 신상은 그런 바름에게 그래 민폐지 민폐라며 나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겨진 정순경이며 동료를 걱정한다. 이에 바름은 잠시라며 차를 세운다. 바름은 무소속 기호 8번 신성민 후보 얼굴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운 것이다. 신상은 자신의 아버지 얼굴에 낙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발음은 전 이분 뽑을 거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분이라며 칭찬을 한다. 이에 신상은 고마워 정순경이라며 발음을 백허그하며 흐뭇해한다. 발음은 그런 신상의 행동에 당황해하고 이때 길거리에서 핸드백을 소매치기 당하는 시민. 발음과 신상은 오토바이를 탄 소매치기를 따라가고 신상은 뒤쫓아가다가 이내 지치고 발음은 끝까지 쫓아가서 소매치기를 잡는다. 다리 밑 숲을 쏘 여자 시신이 발음의 눈에 들어온다. 발음은 뭐지? 이 기분은? 이라며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리는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고무치는 박두서 팀장과 같은 팀이 되었다. 팀은 딱 2명. 박두서 팀장과 고무치. 그냥 윗대가리들 대충 상황수습하려고 대충 만든 팀이라며 차라리 교통과나 민원실로 간다는 고무치. 박두서는 거기서도 너 안 받아준다고 해서 여기로 온 거라고 한다. 무치는 이 고무치를 뭘로 보고 하니 두서는 사고무치 시한폭탄으로 본다며 결론적으로 너 데리고 간다는 곳 없다고 일이라도 하라고 한다. 그럼 사표 내지 뭐 하는 고무치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 않냐며 말하는 박두서. 증거보관팀 이래봬도 총기 지급되는 곳이라면서 내근직인데도 라는 무치에게 누가 내근직이냐며 사건 증거 수집하러 직접 가야 하니까 특별 지급되는 거라고 설명한다. 기억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가 더 좋을 거라고 하는 박두서 팀장. 돌봐야 하는 마누라가 있다면 마누라만 아니면 내가 했을 거라며 자네가 하려는 그 이유라고 하며 나가는 박두서 팀장. 사건 현장. 감식반이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거 강도살인이라고 하자 아닌데? 라며 반박하는 정발음.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거라고 한다. 감식반은 너가 뭔데 그런 헛소리를 하냐며 하고 신상은 그런 감식반에게 헛소리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냐고 한다. 이때 발견되는 타이어 자국. 발음은 감식반이 타이어 자국으로 가자 시신을 유심히 살펴본다. 신상은 국민의 아들 정순경의 말이 맞네 라며 타이어 자국이 있고 시체 끈 자국이 있다는 건 차로 데리고 와서 저기까지 끌어다 놨다는 건데 어떤 강도가 사람 죽여놓고 저기까지 시체랑 가방을 갖다 놓느냐고 한다. 이에 반박하려는 감식반이지만 감식반 선임이 일리가 있다며 그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놨다는 건 원한관계 복수살인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또 복수살인 아니라는 정발음. 신상은 정순경이 머리를 다쳐서 그렇다면서 이에 대해 해명하고 감식반은 자네는 증거해서는 안 되게 통제나 시키라며 발음에게 말한다. 고무치 형사는 헤드헌터 살인사건의 증거품을 찾아본다. 그 증거품은 바로 가족들이 무치에게 선물로 준비한 로봇과 가족사진이 들은 목걸이 그리고 엄마 형의 편지이다. 무치는 그날을 떠올려본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고무치는 한서준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왜 증거품이 여기 있는 거냐며 묻는다. 검찰청에서 폐기하려던 거 협조 공문 받아서 가지고 온 거라는 박두서. 한서준 사건의 증거물은 지금은 경찰 수사에 엄청난 자료 증거가 되고 있다며 단순히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우리 팀의 업무가 아니라 수사 자료를 더 축적하는 게 더 주된 업무라고 한다. 꿈보다 해몽이라며 그렇게 대단한 부서였구만 하며 그럼 팀원 좀 더 보충해주라는 고무치. 박두선 네가 스카우트해 오던가 한다. 치국의 병실. 치국의 엄마는 우리 치국이도 건강해져서 발음이 너처럼 건강해져야 할 텐데 하는데 발음은 치국의 엄마에게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한다. 구동구는 발음에게 청첩장을 주며 사회를 봐달라고 하고 발음은 내가 무슨 사회냐고 한다. 동구는 치국이는 아프고 당연히 발음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동구는 오늘 첫 출근해보니까 치국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겠다면서 당담 사동에 조폭 똘마니가 하나 있는데 같은 방 사람을 자꾸 괴롭힌다며 할아버지 뻘되는 노인네를 그래서 동구가 하지 말라 하니 그래도 개똥그라 하며 본인도 괴롭힌다며 농담을 하며 말한다. 신빙이고 내가 손 좀 봐준다니 발음은 손을 봐줬냐며 걱정하니 동구는 손금을 봐줬다고 한다. 발음은 동구에게 조심하라며 큰일 난다고 한다. 동구는 봉이도 결혼식 오면 좋겠다고 하고 발음은 아직 봉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동구는 바름에게 오늘 복직 소감 좀 이야기해보라고 한다. 바름은 나 오늘 시체 봤다고 하며 뭐랄까 기분이 이상했다며 심장이 뛰고, 동구는 놀랬나 보다며 너 예전에 고양이 시체 봤을 때도 심장이 그런다 했다 하자 바름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는 바름. 그러며 하루 종일 속 메스껍다면서 토하고 그랬다고 한다. 이때 들어오는 동구의 여자친구와 친구들. 동구는 여자친구 슬기를 소개하고 친구 중 한 명은 배우인 슬기가 배신할 거라면서 비난하고 나무꾼을 갈아타는 선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며 불쌍한 우리 영 호구 동구라고 한다. 이에 동구는 화가 나서 주먹질을 하고, 이를 말리던 바름은 한 대 맞고 나서 입을 놀리던 친구를 한 번에 때려 눕힌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바름 코피가 난다. 코피를 닦던 바름은 뭔가 이상하다. 이때 동구가 화장실로 와서 바름의 안부를 묻는다. 동구는 언제부터 이렇게 세진 거냐며 예전에는 두더지 게임도 매일 빵점이었다고 한다. 무치는 라면을 먹으며 설욕응려 TV를 보고 있다. 20대 여학생 A양의 자살 사건에 대해 방송을 한다고 한다.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을 했다고 보는. 이내 평안동 사건의 증거품이 들어오고 고무치 형사는 증거품을 보더니 2배나 누락되어 있다며 매듭이랑 흉기라고 한다. 우리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라며 한가한 네가 직접 가지러 오라 하여 무치는 경찰서로 간다. 매듭에 대해서 회의 중인 형사들. 무치는 이 회의를 듣게 되고 매듭 전문가는 매듭이 약간 변형되었다며 하이웨이스 위치 매듭에서 일부러 이렇게 묶었던가 아니면 서둘러서 이렇게 묶은 거라고 한다. 하이? 그 모시기 매듭법은 아니라고 한다. 고무치는 직접 가지러 오라고 해서 직접 가지러 왔다며 증거품을 수거해가고 나오는 중 형사들이 지구대 순경이 한 말, 그 말은 뭐냐는 말을 듣게 된다. 그 순경이 정발음인 걸 알게 되는 무치는 복직했나 보네 정순경 한다. 평안동 파출소를 찾아가는 고무치. 무치는 누군가를 차에 칠 뻔한다. 그 사람은 정바름. 이전에 바름인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무치는 반가워하며 여전하네 정순경이라고 하고 바름은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무치 형사를 떠올린다. 고무치는 좀 괜찮냐고 하고 바름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이 연산작용처럼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고무치. 바름은 본인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무치에게 묻고 혹시 신영사님이냐고 한다. 고무치는 아니라며 강력계 놈들이 바름을 욕하고 있다며 연식범이 아니네 뭐하며 헛소리짓거리고 있다라고 한다. 바름은 무치에게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손이 묶인 매듭을 보여주며 여기 매듭이 피해자가 풀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다면서 고무치는 이거 무슨 하이웨이 뭐라 하며 그래서 피해자 주변에 등산 전문가를 찾고 있더라 한다. 바름은 등산 전문가라면 이 매듭이 쉽게 풀릴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묶었을까라고 한다. 피해자가 손목을 많이 움직인 흔적이 있다며 즐긴 거라고 한다. 즐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묶은 거라고 한다. 피해자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매듭을 풀려고 몸부림쳤을 거라고 한다. 그걸 범인은 지켜보면서 죽어가는 걸 지켜봤을 거라고. 고무치는 죽어가는 걸 지켜보려 하면서 왜 등에다가 칼을 꼽냐고 한다. 바름은 자상이 얕다면서 죽지 않을 만큼 찌르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목을 조른 거라고 한다. 그런 짓은 사이코패스나 저지르는 거라는 고무치. 바름은 첫살인이 아니라고 한다. 처음 사람을 죽이면 경향이 없어서 현장을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는데 짐은 머리카락이며 주변이 너무 깨끗하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냐는 무치의 말에 그냥 느껴진다는 바름. 그런 바름의 모습이 전이랑 달라진 것 같다는 고무치 형사이다. 무치는 증거품 매듭을 보며 바름이 한 말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범인을 잡았다며 취조 중인 팀장.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범인은 아니라고 하며 취조 중인 범인을 보며 고무치는 저 사람이 무슨 사이코패스냐며 헛다리 짚는 것 같다고 한다. 이에 국가수 결과가 나온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정액이 피해자 몸에서 나왔다고 한다. 형사는 고무치에게 헛다리는 너가 짚은 것 같다고 한다. 고무치는 느껴져? 하며 뇌수술 해가지고 내가 정상인 아닌 사람을 믿고 그렇다며 무치하며 정리한다.
그 시간 바름은 뉴스에서 호프집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고 있고, 바름은 아닌데 저 사람이라고 한다. 근무 중인 무치, 형사가 무진동 부녀자 살인사건 증거품을 가지고 온 형사를 불러세우는 고무치 형사, 또 증거품 누락된 거 없느냐는 확인할 때까지 서 있으라고 한다. 무치는 증거품 사진을 보면서 손목에 있는 상처는 뭐냐면서 밧줄이나 끈 같은 건 없었냐 한다. 없었다면 그냥 가버리는 형사. 무치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살인사건 현장으로 간다. 그리고 증거품을 찾아다니는 고무치 형사. 고무치 형사는 베란다에 널려있는 빨래를 보면서 군대라도 갔다 왔나, 무슨 각을 저렇게 잡아서 널었냐며 빨래를 본다. 빨지도 않은 옷을 널어놓은 사건 현장. 무치는 빨랫줄에서 피를 발견하고 이내 빨랫줄을 본다. 빨리 잡지 않으면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날 거라는 정바름의 말이 떠오른 고무치 형사. 고무치는 빨랫줄의 매듭을 보면서 정순경 말이 맞네 라고 한다. 고무치는 정바름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다시 오고, 고무치는 목이 마른지 냉장고 안에 우유를 마신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강민주 때와는 살인 패턴이 다르다고 한다. 강민주는 납치 장소, 살해 장소, 시신 유기 장소가 모두 다른데 홍라윤은 집안에서 발견되었고 범행 도구로 남겨두지 않았고, 강민주 때와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한다. 바름은 엎드려 있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있었던 것도 다르다고 한다. 그렇지라며 다른 놈인가 하는 고무치에게 아니라며 같은 놈이라고 하는 바름. 거울이요.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일부러 거울에 밀쳤어요. 고통스럽게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기 이 위치에 죽였다고 하는 바름. 고무치는 그래서 피해자를 발견한 남편이 CPR을 한 거라고 한다. 바름은 CPR이요 하며 다시 되묻고, 피해자의 몸에 CPR을 한 흔적이 발견되어서 남편이 용의자로 주목된 거라고 한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름은 CPR도 범인이 했을 거라고 한다. 고무치는 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 놈이 왜 피해자를 다시 살리려고 마음이 변했냐고 한다. 바름은 살려놓고 다시 죽이려고요. 살려놓은 다음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최대한 오래 즐겨보려고 그런 거라며 수법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번보다 더 폭력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폭력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실험 중인 것 같다고 한다. 형사님,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죽어나갈지 모른다고 하는 바름을 보며 무치는 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하자 바름은 그냥요 한다. 내가 범인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며 떠오른다고 한다. 이 매듭을 발견하면 지난번이랑 똑같은 동일범이라고 눈치챌까봐 여기 이 집안에 있는 빨랫줄을 이용해 살해하고 살해 후에 다시 제자리에 걸어놨을 거고, 분명히 거기에 걸려있던 빨래들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정확히 각이 맞춰져서 걸려 있었을 것 같다고 한다. 무치는 사건 현장과 딱 들어맞는 바름의 추리에 놀라 맞다며 근데 너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한다. 바름은 그냥요 그럴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이놈은 한치 흐트러짐 없는 완벽주의자 성격일 거라고 한다. 고무치는 바름에게 나랑 같이 범인을 잡자고 한다. 꼭 죽어 마땅한 새끼를 내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저번엔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내 손으로 꼭 잡겠다고 하는 고무치 형사. 정순경 도와달라고 한다. 바름은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라며 파출소 일도 있고 그렇다며 거절하는 바름에게 무치는 아니라며 내가 들었는데 파출소 일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출근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며 현장을 떠난다. 사건 현장에 누군가 있었다. 어떤 여자가 있다. 고무치는 뭘 잘못 먹은 건지 화장실에서 고생 중이다. 분명히 면식범인데 라며 두 사람 중에 겹치는 사람이 없다며 바름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는 고무치. 즐긴 거예요. 일부러 헐렁한 매듭을 묶은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본 것만 같은 고무치 형사. 헤더헌터 살인사건의 증거품과 매듭을 비교해본다. 보코남 팀장과의 대화. 박두서 팀장의 부인이 우리 애기 찾아야 한다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 과거 박두서가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그 새끼는 이 세상에 절대 태어나선 안 되는 돌연변이의 괴물 새끼야.
그놈이 선배 집에 침입해서 현수랑 현서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피로 만든 이상한 문양. 현석이는 집에서 30km 떨어진 도로변에서 차에 치였고 도망치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5년 뒤 현수는 봉사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현수의 죽음까지는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땅을 파고 아이를 찾아다닌다고 한다. 취재 중인 최홍주, 홍주는 호프집 살인사건의 진검을 매듭에 주목하고 매듭 전문가에게 매듭 조언을 듣고 있는 고무치. 이 매듭이랑 이 매듭은 다른 게 좀 어설프다며 마치 어린애가 묶은 것 같다고 한다. 홍주는 진검을 보관 장소에 오게 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홍주는 진검을들을 찾아보기 시작한다. 매듭을 보는 홍주. 그러나 안에서 고무치와 발음이 있다. 한서준 사건과 매듭이 비슷하고 외과에는 기본적으로 매듭을 배우지만 그렇지만 이건 등산 매듭과 응용해서 한 것 같다며 그렇다면 한서준에게 이 매듭을 가르쳐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매듭을 가르쳐준 사람일 거라고 추측한다. 이를 듣고 있는 최홍주.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다며 일단 한서준부터 만나보자며 나오는데 뭔가 박스가 아까와는 다르다고 하는 발음. 고무치는 뭐가 다르다며 죄스럽지 않게 생각하며 나온다. 한서준은 면회를 거부하고 자기 아들 죽이는 꼴도 보기 싫다며 하지만 바른가는 면회한다는 한서준. 정바름은 한서준을 만나러 면회실로 온다. 한서준과 바름은 만난다. 한서준은 자네가 우리 요한이 때문에 죽을 뻔했다던데 하며 아들놈 대신 사과하고 싶었다고 한다. 우리 본 적 있지? 라고 하는 한서준. 기억하지 못하는 바름에게 섭섭하다며 자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했나 보다라고 한다. 그런데 수술 전이랑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는 한서준. 기싸움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무치의 말을 떠올려보는 바름. 바름은 한서준에게 등산 매듭을 물어본다. 묶은 적도 가르쳐준 적도 배운 적도 없다는 한서준. 바름은 화를 내며 거짓말하지 말라며 어떻게 26년 전이랑 똑같은 매듭이 나올 수 있냐 한다.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하는 한서준. 바름은 어차피 당신 같은 인간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아들 대신 한다는 사과 따위 믿지 않는다고 한다. 한서준은 나가려는 정바름에게 거짓말이 아니라는데 내 말 못 믿겠냐면서 정바름은 그런 한서준을 보며 저 사람이 아니야. 26년 전 그 아이를 살해한 사람이 한서준이 아니라고 느낀다. 참, 내 친구하고 인사하고 가야지 하며 한서준의 손에 있는 검은색 지를 소개한다. 정바름은 그 지를 보며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 어릴 때 비 오는 날 길거리에서 마주친 그 지, 그리고 구렁이 사육장 안에 있던 그 지. 순간 바름의 머리가 아파오고 뭐지? 이 기억은? 한서준은 그런 정바름을 쳐다보고 있다. 바름은 떠오른 그 기억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